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녀 고용 평등에 관련 법 그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02페이지 제4절 1가정 양립 지원 부분 보겠습니다. 자, 일과 가정을 양립 지원하는 그런 부분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육아휴직이라는 거죠. 이게 오타가 좀 났네. 육아입니다. 육야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육아휴직은 누가 쓸 수 있는 거냐? 만 8세 이하이거나 혹은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양육하기 위해서 자녀를 둔 근로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써도 되고 엄마가 써도 됩니다. 이거는 여성 근로자가 아니에요. 출산 전후 휴가는 여성 근로자만 쓸 수 있지만 육아휴직은 아빠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고 양육하기 위해서 그 자녀를 대신 이 자녀가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입양자.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낳지 않고 입양할 때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 아이 내 아이라는 거죠. 그죠? 입양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이가 만 8세이거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다. 그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근데 이제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용 불가할 경우. 첫 번째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자.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자는 못 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우자가 사용할 때 같은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 사용 시 그러면 똑같은 아이만 아니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첫애가 만 8세, 둘째가 4살. 그럼 첫애는 아빠가 쓰고 둘째는 엄마가 쓰고 이러면 상관없어요. 같은 아이에 대해서만 동시에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경우가 쓸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이다. 최대 1년. 그 다음에 이 기간에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하면 안 돼요. 해고 금지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해고를 그 육아휴직을 끝난 다음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혹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쉬고 있었지만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1년간 쉬는 거잖아요. 집에서 아이를 보기 위해서 휴직을 낸 거예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근속기간으로 봐줘야 된대. 근속기간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 3년쯤 다닌 다음에 1년간 육아휴직을 썼어. 그 다음에 또 한 2년 다녔어. 그리고 나서 퇴직을 했다 그러면 6년 동안에 근무한 거에 대해서 퇴직금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육아휴직으로 쉬었지만 내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준다는 의미예요. 근데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냐면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직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외한다. 왜 그럼 제외하느냐 이 사람들은. 자, 예를 들어서 파견제든 기간제든 2년을 정상적인 경우에 2년을 넘길 수가 없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2000년 너무 옛날일까요? 2010년으로 볼까요? 2010년 1월 1일 입사한 사람이에요. 둘 중에 어떤 거랑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아이가 있어가지고 친정어머니께서 맡아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세요. 그래서 못 보신대. 그러면
2011년 1월 1일에 가서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1년 됐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홍길순 씨가 썼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쓴다 그랬으니까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러면 1년 쓴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년 됐으니까 너 이제 다 됐어. 이제 그만둬.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예,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라는 거. 이거는 일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시 1년 써도 니넨 총 2년밖에 안 쓴 거니까 그 이상 더 이상 쓴 거로 인정 안 할게. 뭐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입사는 여기서 했지만 이 시점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3년간 일한 게 아니라 이건 빼줄게 1년은. 2년밖에 안 된 거야.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을 제외한다. 아시겠죠? 요건 좀 꼭 기억하십시오. 가끔씩 나와요.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육아휴직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을 받아야 돼. 사업주로부터. 그리고 30일 전에 신청해야 된다. 30일 전. 육아휴직은 신청 기간이죠. 신청 기간은 휴직 사용 일 30일 전에 신청해라.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육아휴직 하겠어요 라고 신청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없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일을 하든 다른 사람을 뽑아서 하든 그래야 되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30일 전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신 30일 전에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30일 전에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7일 전에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뭐냐?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라든가, 갑작스럽게 이제 예정일보다 훨씬 빨리 나왔어. 그래서 내가 예정일은 충분히 두고 육아휴직을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빨리 나왔어. 그럼 어떻게? 나도 빨리 써야지 육아휴직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배우자 사망이라든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 이혼 등으로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해진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갑작스런 부득이한 사유로 영유아 양육이 불가능해진 경우. 예를 들어서 아내가 있어가지고 아이를 보았기 때문에 나는 육아휴직이라는 걸 필요 없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사망했어. 그럼 어떻게 돼? 나도 빨리 신청해가지고 육아휴직 써서 아이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7일 전에도 보통의 경우에는 한 달 전에 신청해야 되지만 7일 전에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7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변경 신청도 마찬가지예요. 변경 신청. 이거는 처음에 최초 신청이겠지만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어쨌든 변경.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내가 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6개월만 쓰기로 했는데 안 되겠다. 1년 다 써야 되겠다. 이렇게 변경한다든가 등등등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일반적인 경우라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30일 전에 신청을 하는 거죠. 변경 30일 전에 신청하라. 근데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가 또 생겼다 그러면 7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라는, 7일 전에도 변경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7일 전에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다는, 변경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급여는
자, 육아휴직급여는 보통 그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통상임금에. 이건 좀 지울게요. 예. 여러분들, 예.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데 누가 주느냐? 회사 입장에선 무급이에요. 회사는 무급이에요. 그럼 누가 주는 거냐? 고용보험에서 줘요. 고용보험에서 주는데 이 통상임금의 40%지만 상한과 하한이 있어요. 그래서 상한은 월 100이에요. 월 100. 그 다음에 하한은 50입니다. 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통상임금 400만 원 받는 사람이다. 그래도 40%면 얼마야? 160이잖아요. 160 안 주고 100만 원만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한 그보다 더 적게 받는 사람도 최소한 월 50 이상은 주겠다라는 거죠. 예. 이 육아휴직급여에 관련된 부분도 자세한 거는 저희 고용보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쓰는 것보다는 나는 그렇지 말고 그냥 하루 종일 아이를 볼 필요 없겠다.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데 보내고 회사 생활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육아휴직을 쓰는 게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4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아이를 좀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육아휴직 가능자가 쓰는 거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이것도 육아휴직이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든 모든 거 합쳐서 1년 이내만 쓰면 돼요. 합쳐서 1년 이내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에 15시간에서 30시간 정도로 정해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보다 못하게 일한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5시간, 주 40시간 근무제로 돼 있잖아요. 그죠? 15시간에서 30시간 정도로 이렇게 줄여서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다른 조치를 강구해 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불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아예 불허. 당신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쓸 수가 없어요 라고 불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래서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든가, 이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홍길순 씨가 하루에 8시간씩 일하던 것을 4시간만 하겠대. 근데 나머지 4시간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 나머지 4시간 할 수 있는 사람을 못 구한대. 예, 홍길순 씨가 특정한 어떤 특정한 기능이 있던 거죠. 그러면 쓸 수 없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루에 8시간을 다 해줘야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이 사람이 하루에 4시간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회사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 그런 게 이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거죠. 이럴 때는 그분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회사에서 그렇게 불허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도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돼요. 육아휴직처럼.
해고 금지죠. 여기도. 그 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나면 육아휴직처럼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신청 절차나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근로시간을 좀 단축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의 것들은 그냥 비례해서 해주면 돼요. 비례, 단시간 근로조처럼. 예를 들어서 나는 20시간만 하기로 했다 그러면 40분의 20이 되는 거잖아요. 주에. 그죠? 그러면 뭐 주휴수당도 50%만 받으면 되고, 연차 휴가도 50%만 받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비율대로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연장 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연장 근로. 예,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근로자가 동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당 12시간 이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임신한 근로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에서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왜? 평균 임금이라는 것은 보통 통사임금보다 많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되는 거야? 통사임금보다 훨씬 줄어들잖아요. 임금이.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는 평균 임금으로 산정할 이유가 있을 때는 요 기간은 빼.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기 전이나 갔다 온 다음에 그 임금으로 개선해줘.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불리해지는 걸 막아주겠다라는 거예요. 평균 임금이 확 깎이는 걸 그 기간 동안 확 깎일 거 아니에요. 적게 일하니까. 그건 인정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보통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평균 임금 갖고 그냥 계산해줘. 이런 뜻인 거죠. 그 다음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를 합쳐서 1년 이내만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혹은 뭐 육아휴직 9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어떤 식으로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또 분할해서 써도 돼요. 육아휴직을 3 플러스 3 이렇게 한번, 그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플러스 3개월 이런 식으로 한 번씩은 분할해서 사용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최대한 1년만 넘기지 않으면 돼요. 예. 다음 육아 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그래서 사업주는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해서 육아휴직이라든가 여타의 그것들이 안 되면 그 외에라도 아이를 양육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좀 지원 조치를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시간을 좀 조정해 준다든가, 연장 근로를 제한한다든가, 단축이나 탄력적 운영 시간제를 좀 조정해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밖에 아이를 키우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좀 지원해 주세요. 이런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직장 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는 이 법에 의해서 육아휴직이라든가 기타의 어떤 출산 전후 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고 돌아와서 이제 업무 복귀할 때 직장 생활을 좀 쉽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조치를 좀 해줘라 이런 거예요. 이건 지원하여야 한다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업주 니는 반드시 해야 돼 뭐 이런 뜻인 거죠. 그 다음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 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주에게도 지원해주고요, 근로자에게도 지원해주죠. 예. 근로자에게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의 일부를, 그 다음에 육아휴직급여는 뭐 100%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함으로 해서 그 근로자가 자리가 비워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임시로 채용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임시로 채용되는 사람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직접적으로 주는 거 외에 직장 내 어린이집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아이를 둔 근로자가 직장 생활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직장 내 어린이집 같은 것들을 만든다 그러면 그 만드는 비용이라든가 혹은 그 운영할 때 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겠다. 뭐예요? 이 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법의 명칭이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이나 육아 이런 것들 때문에 일 그만두지 말고 국가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계속 직장 생활 하세요 라고 지원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야 회사 니네 직장에 어린이집 같은 거 만들어주면 우리가 좀 지원해 줄게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보육 관련 지원도 마찬가지죠. 꼭 직장 내 어린이집 아니더라도 그 외의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자 할 때도 뭐 지원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비용이라든가 상담도 해주고, 그 다음에 공공복지시설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여성 근로자들, 예를 들어서 이런 근로자들 있잖아요. 미혼모라든가 혹은 뭐 남편이 사망했다든가 이런 여성 근로자들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뭐 집이 좀 없대거나 뭐 이런 공공복지시설 같은 것들을 만들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부의 입장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여성 근로자를 위한 교육, 육아, 주택 등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공공복지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장관이 정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근로자의 가족 돌봄 휴직이라는 것도 있다. 네, 가족 돌봄 휴직. 말 그대로 근로자가 가족이 누군가는 돌봄이 필요해요. 아프거나 질병으로 요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 근로자가 아니면 그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떻게? 그럴 때 휴직을 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로자의 가족 돌봄 휴직입니다. 예. 그래서 가족 돌봄 휴직은 가족 중에서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서 가족을 돌보아야 될 경우 그를 휴직을 신청했을 때 허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다만 불가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근로자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등에 의한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게 가족돌봄 휴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허할 때도 있다는 불허. 그게 어떤 경우냐?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다거나 이럴 땐 채용이 불가하겠죠. 혹은 뭐 그 지역에 그런 만한 기술자가 없다거나 기능을 가진 사람이 없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의 그 능력이 대단한 거죠. 이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기우뚱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불허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냐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다.
미만일 때도 불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다는 거.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당연하겠죠, 이건. 예. 다른 가족이 돌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예. 대체 인력 채용 불가의 경우는 그 얘기고요. 예, 구인 신청하고 14일 이상을 대체 인력을 채용하려고 노력했으나 못 구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하는 직업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했다. 그럴 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다음 예. 이런 경우에는 불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 네 가지 경우네요. 예. 그 다음에 가족 돌봄 휴직의 신청에서 30일 전에 신청해라. 신청 기간은 30일 전에 신청해라. 그 다음에 휴직 기간은 최대 90일까지 쓸 수 있다. 90일. 예, 분할 사용 가능하다. 그 다음에 예, 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가족 돌봄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겠죠. 이러한 경우에 불허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외의 조치. 그 외의 조치를 취해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 407페이지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업무 시간을 좀 조정해 준다든가 조금 빨리 퇴근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연장 근로를 제한한다든가 혹은 단축이나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을 조정해 준다든가 이런 등등의 좀 필요한 조치를 좀 취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 돌봄 휴직은 최장 90일까지 쓸 수 있고 분할 사용할 수 있는데 분할 사용 시에는 30일 이상 쓰라는 거죠. 그러면 3번 분할해서 쓸 수 있겠죠. 30, 30, 30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는 해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에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기간에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리해지니까 근로자한테 불리해지는 기간에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에 필요한 것들 뭐 심리상담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노력해 주라는 거예요. 제공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그 외에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다라는 거죠. 다음은 그 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해서 노동부 장관 입장에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좀 시행하는데 그러한 사업들을 정부에서 직접 할 수 없을 때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위탁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쟁의 예방과 해결해서 이 법과 관련돼서 분쟁이 발생하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성희롱 피해자라든가 모성보호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 입장이라든가 이럴 때 어떤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예, 간단하게는 명예감독관이라고 표현해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든 회사에 근로감독관이 가서 야, 니네 회사 저 남녀 평등 잘 실행하고 있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봐봐. 이렇게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로감독관은 몇 분 안 되시는데 회사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예감독관이라는 걸 둘 테니까 그 감독관이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 해서 그 지정해 주는 게 명예감독관입니다. 예. 그래서 명예감독관은 그 사업장 내에 있는 근로자 중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근로자 중에서. 그래서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의 남녀 고용 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 그 2번에 1번입니다. 그 408페이지 하단.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의 남녀 고용 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명예 고용 평등 감독관으로, 이하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촉. 그러니까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에서 위촉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전문가 데려오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럼 명예 감독관의 임무는 뭐냐? 차별이나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상담이나 조언, 그 다음에 그러한 고용 평등 상황에 대해서 자율 점검이나 지도 시 참여한다든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 사업주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혹은 감독기관에 신고한다든가, 혹은 이러한 제도에 대한 홍보라든가 계몽, 이러한 등등등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게 마땅치 않겠지만 어쨌든 명예 감독관이 남녀 고용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불리한 조치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그 409페이지에 박스에 들어있는 것처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냐? 근참법에 따라서 노사협의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 혹은 고충처리위원이 명예감독관으로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노동조합의 임원 혹은 또는 인사노무부서의 관리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남녀고용 평등 실현을 위해서 활동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위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노사협의회에 어떠한 안건을 올려서 처리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은 비상근이며 무보수로 한다는 거죠. 노동부에서도 돈을 안 주고 이거 한다고,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명예감독관이니까 자 이만큼 줄게 뭐 이런 식의 돈은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였어요? 노동조합 임원이거나 인사노무부서의 관리자가 겸직하는 거죠. 겸직. 그 다음에 노동부 장관 입장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 그러면 명예감독관에 위촉된 사람을, 위촉이었으니까 해촉할 수도 있대. 해촉. 그래서 어떤 경우냐? 그 회사를 그만둔 경우죠. 퇴직했을 때는 당연히 그 회사의 직원만이 명예감독관이 될 수 있었으니까 해촉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할 때든가 이럴 때, 그 다음에 사업의 폐지 등으로 명예감독관이 필요 없어진 경우죠. 그 다음에 노사 양측에서 해촉을 요청한 경우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거나 이랬을 경우겠죠. 이럴 때는 해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충신고. 이 법과 관련해서 고충이 발생했을 때는 근참법에 따라 노사협의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곳에 고충을 신고하고 처리하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것과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입증책임. 이 법과 관련돼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그 분쟁을 누가 얘기하겠어요? 주로 근로자가 얘기하겠죠. 그럴 때 그 입증 책임,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라고 입증해야 되는 책임은 사업주가 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관련 서류의 보존은 3년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종이 문서로 보관할 수도 있지만 전자문서로도 보관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게 보통 3년간 보존해 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법과 관련해서 어떠한 노동부 장관에게 시행해야 되는 권한을 노동부 장관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지방노동관서의 장이거나 혹은 지자체장에게도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노동부 장관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 411페이지 중간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위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벌칙. 이 법과 관련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느냐?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이나 퇴직,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퇴직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면 5년 이하의 벌금,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장 강력한 거고요. 그 외의 것들은 조금 좀 덜한 것들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데 이거 어쩌다 시험에 나와요. 어쩌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좋은데 이걸 다 보려면 힘들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선에서 그치십시오. 그 다음에 과태료 보겠습니다. 과태료. 이거는 이제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인데 그 과태료가 가장 비싼 게 뭐냐면 1천만 원인데 사업주 본인이 성희롱한 거예요. 이럴 때 1천만 원이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보통 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그보다 좀 적은 게 300만 원이야. 뭐냐? 주로 이제 뭘 해라고 그랬는데 하지 않은 거죠. 예방교육 해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안 했다든가 시행계획을 제출해라는데 안 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보통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장에 있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모두 마쳤는데요. 제가 나중에 이제 과태료나 벌금에 대해서는 살짝 넘어왔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것까지 다 여러분들이 외우거나 기억하시려면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시험 문제는 어느 과목이든 상위 20%에 속하고 그 다음에 중에 속하는 문제가 60%, 하에 속하는 문제가 20% 이렇게 했을 때 이 상은 포기하셔도 돼요. 대신 중과 하 문제만 다 맞추셔도 80점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다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조금은 제가 이거는 하셔도 좋은데 이 정도였다면 그냥 상 20%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시는 것도 어느 하나의 공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공부하신 것들은 조금 더 제가 강조한 부분들은 복습을 꼭 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